안녕하세요. 패노라마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정상 가동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도 마쳤고 4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협박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바로 핵미사일이 됩니다. 통상적인 협박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모험을 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속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2인자, 김정은에 이은 2인자 하면 황병서 정치국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평양은 김원홍 세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뢰도발 문책설이 돌던 김영철이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평양 시내에 하다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권력 변화 소식, 양강도 유명 관상가의 김영철 얼굴 분석까지 쾌변한 맛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정상 가동했다. 핵실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은 한마디로 모든 핵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심지어 새롭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고 이 길을 막는 자는 미제국주의자다. 만약 미제국주의자가 우리 길을 또 막으면 핵 뇌성으로 핵 우레로 대답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10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10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쏠 것은 뭐 거의 99% 실한 내용이고 그러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탄도미사일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제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제재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제재 들어가면 우리는 핵실험하겠다.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핵실험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박이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사일은 99%고 쏘는 게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꽤 높네요. 그러니까. 꽤 높죠. 그래서 10월 10일을 전후해서 기상 조건이 좋은 날에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공위성 강국이라는 것을 해줘서 김정은이 치적을 환영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는 제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한 10월 하순까지라고 보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야, 국제사회에서 힘을 모아서 좀 막아야 될 텐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오늘 단독으로 전해주실 내용, 지금 평양은 김원홍 세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인자 황병서 아니겠습니까? 뭐 황병서가 당적 서열로 보면 이 인자는 틀림없는데 평양에서 무슨 말이 돌고 있는가 하면 김원홍이가 나치 독일의 히물러와 같은 존재다. 이 히물러는 뭐냐면 그 나치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모든 친위 부대와 게스타포 이런 것을 다 거느린 비밀 경찰의 총수가 히물러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도 이 인자가 괴링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히틀러한테 마지막까지 충성한 것은 역시 히물러였거든요. 지금 김원홍이가 바로 히물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양은 지금 김원홍이 세상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북한의 이제 권력 구도를 보고 있는데 당이 있고 정이 있고 군이 있는데 당, 정, 군과 별도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이 전체 못지않은 파워,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조연준이라는 사람하고 황병서라는 사람하고 김원홍이라는 트로이카가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조연준, 황병서, 김원홍 이 세 사람이 트로이카인데 여기서 김원홍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나한테 보고하라.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 김원홍입니다. 그러니까 김원홍은 왜 이렇게 신임을 받는 거냐 그러면 그 역사를 좀 들어가 봤더니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원홍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직하고
같은 친구 사이랍니다. 아,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예. 우리 일제 때 뭐라 그랬습니까? 순사놈이 오면 울던 아이도 울음으로 끝인다 그랬으니까 예. 바로 김원홍이 할아버지가 순사입니다. 친일파네요? 친일파죠. 예. 친일파 순사인데 김영직이가 아편 장사를 할 때 아편 장사를 하는 편의를 도와주고 김영직이가 아편 장사로 일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꺼내준 사람이 김원홍이 할아버지다. 아, 그런 인연이 있군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대를 이어서 이 집은 우리하고 같은 집안이다. 대를 이어서 이 집을 봐주라. 할아버지 말을 듣고 김원홍이를 자기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두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평양에 도는가 하면 김정은이 집무실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김원홍 혼자다. 아, 김원홍밖에 없다. 네. 예.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북한의 2인자 김원홍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인민군 청정치국에서 조직부국장으로 사업하는 김원홍입니다. 그냥 들여보내자니까 여러분? 예, 저도 그냥 들여보내진 못하겠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예. 아버님 한 번만 믿고 내 심장을 주는. 지금 화면상으로 봐서 뭐 공식 석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김씨 일가의 충성심이 강해 보입니다. 저게 김정은이가 들어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오국렬이라고 하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의 유명한 군부 1인자랑 무대에 내어서 부부들끼리 가족들끼리 김정은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예. 충성의 노래를. 그걸 부르면서 장성택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한 사람은 불의객이 됐고 그렇죠. 김정은 엄차가 남아있는데 김정은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 때는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이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군 보위사령관, 여기로 말하면 군 기무사령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 기무사령관을 해서 숱한 사람들을 잡아서 피를 묻혔고 그 이후에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라고는 군 장성들을 임명하는 자리에 가 있다가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으로 가서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핵심으로서 북한 공안 통치 공포 정치 책임자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아, 공포 공안의 도청. 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보위부 산하에는 미행 도청국도 있고요. 뭐 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에 국이 뭐 미행국도 있고 도청국도 있고 반탐국도 있고 예심국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주로 하는 게 반체제적 발언을 한 사람, 반체제적 활동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간첩,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 종교인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주 업무인데 한 사람을 잡는 게 얼마 우습게 잡을 수 있는가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내키면 조사를 하는데 국가안전보위부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고문을 들이대면 없는 것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은 뭔가 훈장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북한은 저런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는 거 고문하는 건 김원홍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권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죠. 이 김원홍과 우리가 그동안 2인자랐던 황병서 이 두 사람 간의 권력 암투가 굉장히 심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황병서가 조직지도부 과장을 할 때 김원홍이가 군 보위사령관을 합니다. 군과 당 사이에 군과 당 사이에 가장 힘센 부서에서 서로 싸움이 붙어서 결국은 소문은 어떻게까지 났는가 하면 김원홍이가 황병서의 와이프까지 데려다가 고문을 하다 죽었다. 그런데 이거는 소문입니다. 김원홍이 황병서 부인을 고문을 해서 죽였다. 근데 이거 소문이가 아직 확인은 제가 소문이니까 소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이 된다면은 김원홍의 아들 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김원홍이 아들이 지나가면 북한 고위 간부들이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할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는 김철이라는 사람을 황병서가 조사를 합니다.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해서 김정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거 뭐
용서해 주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둘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높은 기관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예. 쫓고 이 사람이 더 높은 기관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쫓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뭐 신임도로 보면 황병서보다는 김원홍 김원홍이다. 쪽이 더 신임이 세다. 뭐 김원홍 천하가 되는데 예. 어쨌든 김원홍이 황병서 부인을 고민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예. 확인된 것은 황병서가 김원홍의 아들을 조사를 했다. 하고 예. 예. 이 사람들 근데 나이가 많더라고요. 거의 80세, 76세입니다. 황병서는 76세라는 걸 알려준 건 잘못 알려졌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황병서는 40년대 후반 출생입니다. 아, 그러면 40년대 초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원홍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80.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이 먹고 은퇴를 할 것이고 예. 물러나면 그 다음 지금 김원홍 천하면 김원홍 다음에 북한의 권력 실세로 등장할 만한 사람들은 김여정인가요? 이미 김여정을 뭐 쓰셨죠? 김여정은 백두혈통이니까 예, 예. 여기는 뭐 김정은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 조현준이라는 사람을 제가 조금 말씀을 조현준, 예, 예. 드리고 싶은데 조현준이라는 사람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총정치국을 쫓는 부서입니다.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지, 예. 그러니까 충성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 없는지를 보는 부서입니다. 근데 이 부서를 또 감시하는 거는 김원홍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부서를 또 감시를 합니다. 하고, 야. 상호 견제와 감시 틀이 김정일 때부터 아주 단단하게 째어져 있거든요. 조현준 이분도 이 사람도 굉장히 실세네요. 이 사람도 굉장히 실세인데 3인방이라고 꼽으면 이 세 명 조현준, 황병서, 김원홍. 김원홍. 그러나 김원홍이 신임은 더 받고 있다. 더 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이 사람의 잘못을 캐내서 숙청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김영철 이 정찰총국장이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김영철이 처형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아 비판서를 쓰고 있다. 김영철이 예. 아직도 자평을 쓰고 있다. 그 지뢰 도발 도대체 어떻게 어설프게 했길래 남조선 사람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게 만들었냐. 예. 이게 지금 김영철이 정찰총국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도발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절한 지뢰 세 발을 터뜨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앞에 20만 대군이 예.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숙청됐다. 심지어 뭐 총살됐다. 자아 비판을 쓰고 있다. 아니면 강등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는데 확실한 거는 8월 25일 합의 이후에 예. 아직도 김영철은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자아 비판을 하고 있던 아니면 처벌을 받았던 하방을 받았던 뭔가 일이 벌어졌다. 예. 그래서 북한의 유명 관상가가 이 김영철의 관상을 봐서 그 내용이 우리 한국으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북한의 에치시라고 하는 도시에 예. 아주 유명한 관상가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예. 그 도당 책임비서, 예. 도인민위원장, 심지어 도보위부장까지 가서 내일 뭐 이 길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뭐 내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볼 정도의 관상가가 내놓은 김영철의 관상인데 예. 관상을 보면 요 이마하고 미간이 예.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두뇌 회전이 뛰어난데 그래서 그때 아주 잘 맞추는데 충실인 척하지만 간신이 이런 사람들 속에 간신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간신이 들통이 나서 처형이 됐나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은 여기 귓볼이 뒤틀려 있는데 예. 뒤틀려 있는 귓볼이 뭔가 후에 토사구팽되는 그러니까 명예와 부를 쌓는데 예. 종국에는 토사구팽을 당한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토사구팽을 당할 예. 건넜다. 귀다. 그리고 입은 예. 이렇게 아래로 쭉 쳐졌는데 이것이 모사꾼의 전형적인 기질이다. 이런 소문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김영철이 안 나타나니까. 김영철도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소문이 숭숭하게 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북한에 퍼져서 그것이 예. 중국 연변을 통해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미신을 많이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예. 미신을 왜 믿는가 하면요. 불안하거든요. 체제가 어떻게 될지 자기를
어떤 사람이 쏠지.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물어왔다는 거 하니까 내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북쪽으로 가겠는데 북쪽 방향으로 가면 무슨 나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물어봤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녀의 관상을 가져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자녀 관상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그리고 같습니까? 예. 며느리 될 사람이 관상을 가져가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체제 불안이 강화되면서 이게 자꾸 공포감이 생기니까 예. 아니, 이쪽으로 가면 죽을지 이쪽으로 가야 살지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에 만연이 되는 거고 예. 꼭대기에서 시작된 것이 밑에까지 너무 퍼지니까 당국에서 보위부에서 아까 말한 김원홍 보위부장은 이 밑에 사람들을 잡아서 자꾸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한다. 작은 점쟁이들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큰 점쟁이들은 우대를 받고 예. 벤츠차를 선물을 받고 이런 것이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도 카터 대통령이 오면 예. 큰일 난다. 그렇죠. 미신 때문에 못하게 했다. 야, 참. 카터 대통령이 올 때 김일성이 보고 만나지 말라. 카터 대통령이 오면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니까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만나서 김일성이가 죽었다. 만나서 죽었다. 야, 관상 뭐 미신을 믿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죠. 예, 카터를 안 만났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카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카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신, 참 사회주의 국가에서 미신이라는 게 참 안 맞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한 김정은이 미남자처럼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멋있다고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고 올리다 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예, 저기가 백두산 발전소입니다. 저게 예. 발전소 이름이 3번이 바뀝니다. 아, 발전소 이렇게 해서 바뀐 건가요?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저게 2002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끝내지 못하고 오는 발전소인데 예. 김일성 살아있을 때는 저것이 배감 발전소입니다. 배감 발전소. 예.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 살아있을 예, 때. 배감, 예. 그랬다 김정일이가 너무 발전소가 안 되니까 이수용 외무상한테 예. 저 발전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갔는데 뭐가 기계 설비도 안 되니까 이수용이가 스위스에 가서 예. 중고 예, 예. 중고 발전기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예. 중고 발전기를 스위스 사람들이 주겠다. 근데 예. 가져가는 건 당신 내가 가져가라. 근데 가져가려고 보니까 가져서 뜯어서 저기까지 가져오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예. 저 발전소 건설이 13년 동안 아직 완공이 안 된 겁니다. 13년째 짓고 있다. 저게 예. 완공이 안 되는 거면요. 저기가 양강도 소두수강을 막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3개의 발전소를 만드는데 예. 저기가 길이 안 좋고 철도가 없어서 세멘트를 군인들이 청년 돌격대원들이 배낭에다 지고 세멘트를 옮겨가서 몇십 년을 걸어서 갔다가 세멘트를 하다나 저기 세멘트 원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저 건설 때문에 약속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건설 못해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아이고, 예. 저 건설장에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오만크바 예. 용량의 발전소인데 저 발전소를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왜 짓습니까? 저기 백두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업시설이. 예. 백두산에 많은 거는 김일성의 이른바 혁명사적지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의 특각 초대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각에 전기가 가다가 정전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저 백두산에다가 숱한 사람을 고생을 시키면서 저 선군 발전소라는 걸 짓는데 이번에 가서 아버지가 지은 선군 발전소를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로 또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이 3번 바뀐 발전소고 10월 10일 날 되면 예. 내가 여기를 꼭 다시 오겠다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한 대상입니다. 예, 참 시멘트를 짊어지고 배낭에 넣어서 참 짓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프리카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그런 맞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금쪽 같은 소금. 북한의 소금이 귀합니까? 김정은이가 소금을 금쪽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북한이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해에서 소금을 못 내거든요. 예, 예. 서해가에서 소금을 내는데 소금을 생산을 해놔도 가져갈 운송수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륙 지역이나 황해북도 내륙 지역이나 아니면 양강도 쪽 같은 데는 정말 금쪽같이 소금을 귀한 생산해도 소금이에요.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오늘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북한에서 소금 생산량이 2배로 올라갔답니다. 아, 가물어서. 농사는 안 됐는데 예. 소금 생산은 비가 안 와서 2배로 돼서 소금 값은 조금 내려갔다는, 그래서 북한 인민들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예. 않았나. 아니, 근데 보면 좀 뭐 바다, 물고기, 예. 뭐 소금 이런 쪽을 김정은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올 거는 별로 나올 거가 없으니까 예. 아마 바다에서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걸 좋아한다. 예. 어쨌든 북한 경제는 최근에 가뭄 좀 들었지만 좀 나아지고 있는 모양이죠. 뭐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매해 1%씩 성장은 하는데 예. 시장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시장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시장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시장이 돌아가면서 북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그 북한의 실질적 인자는 김원홍이라는 얘기, 예, 오늘 잘 좀 새로운 내용인데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못해요? 그 언인만 그렇게 하지요. 다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자, 않습니다. 호통, 이른바 호통 국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즘은 상당히 호통을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국감이 주차해서 벌어진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 윤영걸 전 배경닷컴 대표,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집중 포화를 당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아니, 야당 의원님들이 가계부채가 F학점이라 폭증하고 그런데 C학점이라 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좋으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C학점이라 줘서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줬구나 그런 그게 뜻으로 웃을 말씀드립니다. 일이십니까? 아니 저는 아니, 자료를 냈으면 자료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전부 사기꾼이다 그러고 전부 거리 엉터리라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한 적이 설명을 없어요. 들어보시라고요 그래. 네? 왜 제가 자신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언제 설명할 기회 네? 줬습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예, 얼굴이 벌개지신 최경환 부총리. 그런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네요. 최경환 부총리도. 예, 최경환 부총리인데 최경환 부총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난타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뭐 간단한 거죠. 정권의 실세라고 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에서 예. 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가 예. 이재호 지금 의원이라든가 뭐 넘버 2로 얘기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의 장이었다면요. 예.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의원이면서 또 예. 경제부총리고 또 초이노믹스라는 것을 만든 분이고 하니까 집중 포화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없다. 예.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제가 망했다. 이런 걸 부각해서 총선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때린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머리가 나빠 답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그 피감 대상으로서 의원들에게 하기에는 좀 나오고 있는데 7분 동안 질문하셨는데 뭘 답변하는 건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해야 될? 저 정도면 조금 무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건데 예. 그 자리에서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근데 예. 이제 최경환 부총리. 부총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는 내년 출마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요전에 강기현 의원도 뭐 세게 나가고 엎어버리고 했잖아요. 예. 출마를 앞두는 사람들은 그 지역 국민들은 아 당당하다 또 이런 이미지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적반하장 스타일 그리고 또 최경환 부총리가 부총리 오래 할 것도 아니고 나 얼마 하면 그만둘 건데 똑같은 동료원들끼리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억한 그런 심정도 생각도 상당히 있지 있겠네요.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 출신 학교, 대구고등학교 뭐 실세 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보시죠. 예. 최경환 부총리가 나온 대구고 라인이 재벌 봐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이 5만 명, 6만 명이 이런 논리의 비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구 아너스 클럽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보니까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순진
합참의장에 기용되신 분도 계시고 기무사령관, 국세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좀 편파적, 뭔가 좀 최경환 부총리가 힘을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합니다. 네, 뭐 나와 있는 사실관계는 뭐 금융권 인맥부터 해서 뭐 금융연금, KDB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 나와 있는 팩트만 보면은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한국이 뭐 영원한 간의 갈등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 이런 이제 문제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예. 다만 이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뭐 한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인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건 과연 야당의 이 지적은 과연 합리적이냐. 국민들도 아마 생각할 거고요. 예. 야당은 책임 없느냐. 뭐 이런 반박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국정 발목 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이 같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함께 봐야 되지 않나. 최경환 부총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동문이 6만 명이다. 뭐 경북고 다른 고등학교 봐라 더 많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저 대구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예. 뺑뺑이 세대가 아니고 예. 시험 받아 들어갔던 세대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대구에서 뭐 최고 명문이라고 하면 이제 경북고등학교고 경북고, 사대부고. 경북고등학교가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TK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가장 잘 나가던 예. 뭐 과거에 뭐 박철원 씨라든가 뭐 이런 경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고등학교는 거기 경북고등학교보다 조금 사실 시험 입학 성적이 조금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똘똘 뭉쳐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예. 오히려 이런 의혹을 좀 자아내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의혹을 자아내는 근데 저는 뭐 오늘 그 기용된 합참의장 이 경우에는 뭐 굉장히 청렴 결백하신 분이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데 이게 뭐 우연이야 일치인지 뭔지 하여간 너무 이렇게 한쪽에 잘 나가게 되면요 세상은 그 의혹의 눈초리가 예. 우연의 일치라고 믿게 시켰지만 국세청장, 뭐 감사원, 또 은행장 이렇게 쭉 깔리면 기업에서는 대관팀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로비를 하기 때문에 대구고 출신으로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롯데그룹이 이번에 국정감사도 나오고 갔지만은 거기 실세 사장 2명이 대구고등학교입니다. 그분이 한 분은 노병영 롯데물산 대표. 제2롯데월드 그 총괄하는 데죠. 예. 또 한 분은 소진세 롯데슈퍼 코리아 세븐인데 이분 대표 총괄 사장인데 이분들이 신동빈 사장 이번에 그 지지하는 그 예. 성명을 주도한 그 실세인데 예. 요 전 MB 정권 때는 고려대학교 MB 동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이 예. 그때 모든 제2롯데호텔 허가부터 뭐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한 우연의 일치겠지만 주요 권력기관의 장들이 그 고등학교에 포진한다는 것은 전체 기업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또 일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전에 임명할 때, 당대표 할 때 서청원을 사실 되기를 원했는데 예. 김무성 씨 됐고 예. 황우려 씨를 국회의장이 바랬는데 사실 정의화 씨가 국회의장 예. 됐고 또 이주영 의원이 되기 바랬는데 예. 유승민 씨가 됐고 원내대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어긋나서 그 배경이 어디냐? 그래 해봤더니 뭐 TK 쪽에 중심이 있더라. 그건 뭐 소문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그 포스코라든지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하는데 이런 뭐 대구고등학교 발탁 배경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랑 총괄해서 예. 그동안에 많이 떴던 경북고등학교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대구고등학교에 대한 신의 참신한 세력에 대한 예, 또 예, 예. 선호 뭐 이런 감정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예. 뭐 무슨 뭐 이렇게 땡겨주고 밀어주고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혹을 시선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예.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영포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영포 라인에 무슨 사조직이 있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영포 라인이 실세라고 그러면요. 거기에 맞춰서 주변 사람들은 그 영포 라인에 뭐 들어가 있는 비슷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 사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게 그 세상 이치가 그렇죠. 세상 이치가 그렇다. 예, 근데 저 최경환 지금 부총리가 아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국감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부총리가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못해요?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의원님만 그렇게 하지요. 다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자, 않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예, 호통을 치시고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안 밀리겠다는 거네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요, 예. 이제 조금 이제 뉘앙스는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이해찬, 예. 그러면 이해찬.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이제 한나라당 아니었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어떤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럴 때 한 번도 안 밀리고 바로바로 다 받아치고 같이 썩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화내고, 화내고. 그런데 지금 뭐 최경환 부총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피감 기관이면요 속으로 뭐 천불이 끓을 수가 있겠죠. 좀 부당한 공격을 한다. 근데 그래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최경환 부총리도 보면 전혀 밀릴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국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호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맞받아치는 이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요즘에 조국 교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폴립해서 정치하는 교수다. 조국의 폴립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그 정도로 야권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게 뭐 탈당해서 신당 만드라는 저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데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이유는 뭐 국민의 시각, 그러니까 어떤 파벌, 친노나 비노 같은 어떤 파벌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아마 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것이라는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특정 파벌, 특히나 친노에 좀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조국 의원은 지금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적절한 지위에 있느냐 이제 이 문제 하나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서울대 교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위원회라는 게 어떤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라는 건데 과연 본인은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느냐? 혁신위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입장 역할을 했는가? 이게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강했는데 바쁠 텐데 뭐 하십니까? 폴리페스의 소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로스쿨 개강됐을 때인데 교수님 강의하시고 바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9월 이제 개강하고요. 또 이제 그 형사법 강의도 하고 바쁠 텐데. 근데 이제 그 강의 일정 때문에 바쁜 것도 있겠지만요. 조국 교수가 당원이 아니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아닌데 그러면 외부 전문가로서 혁신위원으로 발탁돼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싫으면 당을 떠나라,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어라 하는 거 보면요.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대변해서 본인이 문재인 대표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또 외부 전문가로서 혁신안을 만들러 들어왔으면 그 정도 수준에 맞는 발언을 해야지 마치 본인이 당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당의 주류인데 문제 제기를 하는 안철수가 너 싫으면 떠나라 하는 정도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거. 오늘 새정치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재밌는 얘기했더라고요. 문재인, 안철수, 조국 3명 공교롭게 다 부산 사람이거든요. 내년에 3명 다 부산에서 출마해라. 특히 조국은 뭐 공부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빨리 출마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분이 제일 나는 좀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지만 학자면은 좀 수준 높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특정 정파 앞잡에서 좀 말장난하는 이름 특히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 많이 쓰잖아요. 육참 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 이거 참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피 철철 끓는 사무라이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교수가 이런 너무 어려운 얘기 신문 기자들도 기사 못 쓰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 많이 쓰거든요. 교수들도 모르는 교수들이 어려운 말 많이 써요. 옛날에 YS나 DJ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권을 잡은 거는 쉬운 말로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이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중간에 껴서 좀 어려운 말만 쓰니까 국민들을 가뜩이나 복잡한데 더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육참골단. 수시로 뭐 무건도 하시고 이제 이 말 그만하겠다 했다가 또 말씀하시고 지금도 학교로 돌아가겠다 했다가 저기 나오네요. 정치적 무건 뭐 선언했는데 무건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여의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라고 논란이 빚어지니까 약간 꼬리 자르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 좋습니다. 뭐 무건도 할 수 있고 다시 번복할 수도 있는데 다만 계속 문제 제기되는 건 중립성입니다. 서울대 국립대 교수라는
어떤 이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위 그리고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데 이러한 요구들을 조국 교수가 이행하고 있느냐 너무나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또 나름대로 뭐 학자로서도 본인이 뛰어난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인구 논문의 인용된 게 인용지수라고 하는데 조국 교수가 쓴 논문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했다. 그 지수에서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셨네요. 페이스북에서. 예. 그런데 있죠. 강의를 하셔야지 되는데. 예, 폴리페서가 문제는 뭐냐면요. 확실하게 폴리페서를 하려면요. 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외곽을 돌면서 논평을 해야지 폴리페서로서의 나름대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교수가 요번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정당의 기구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 들어와 버리면요. 제가 과거에 어떤 그 명문대학에 굉장히 실력 있는 경제학자가 말이에요.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모 정당에 이제 비례대표로 갔는데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값이 똥값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 전문가로서 얘기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을 경청해주고 했는데 예. 그냥 n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일개 뭐 초선 비례대표 이렇게 되니까 자기 말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더 낮아졌다고 개인적으로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국 교수는 요번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저렇게 주고받고 하면서요. 이미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때가 묻어버렸는데 학자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쪽을 끊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차제에 그냥 확실하게 이쪽으로 들어오던가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폴리페서도 폴리페서 나름대로의 룰이 있군요. 들어오지 말고 외곽에서 훈수를 해야지. 그렇죠.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야지 자기 값어치가 유지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인가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후의 단판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판 될까요? 그런데 과거에도 만나면 서로 말이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까지 여러 지난번에 뭐 광주에 내려가서도 천정배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만나고 뭐 김한민길 대표하고도 4.29 재보궐 참패 이후에 만나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하고 1대1 회동을 가진 사람들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주고받고 왔는지 핵심이 없었다. 굉장히 뭐 2시간, 3시간 앉아있긴 했는데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교환했는지 그게 뚜렷지가 않고 또 만나고 나서 서로 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오늘 뭐 만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여기서 어떤 극적인 접점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안철수 의원이 뭐 편지를 썼어요. 첫 마디가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을 가진 사람은 서로 친하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예. 문재인 대표는 당권, 대권, 뭐 국회의원 3개 다 원하고 또 안철수 의원도 뭐 당권이나 대권이나 하여튼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협의는 저는 그냥 내일 중앙위를 하기 위한 요식 절차지 특별히 뭐 결론나기는 없다. 어차피 서로 마음의 앙금은 너무 커서 그냥 헤어지는 단계만 남지 않았느냐. 다만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하려면 더 용기가 필요한데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는 간을 많이 봐서 이제 간철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럴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화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거고요. 어렵다. 근본적으로 혁신안이 실패했다는 안철수 의원과 혁신안을 따르라는 문재인 대표 사이에는 뭐 화합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뭐 게다가 이 혁신안의 본질은 내년도 공천이죠.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색깔에 맞는 의원들을 공천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넘어올 수 없는 어떤 예전 일종의 간극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어떤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힘이 더 우위에 서느냐, 뭐 이건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이분이 국민들이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얘기, 식상하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편지를 썼거든요. 이 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이제 별 감동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신임 투표 제안은 낙관적 전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저 얘기를 많은 정치평론가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낙관적 전망이 있어서 한 건데 본인은
저희 투표 제안이 낙관적 전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저건 엄살 피는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내일 이제 중앙위원회가 열릴 텐데 예. 또 표결 방식을 기림 내지는 거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이거 두고도 또 친노하고 비노하고 대립하고 결국 친노가 다수다 보니까 이제 뭐 표결 기림 내지는 거수로 하게 되면 또 이제 비노 진영은 다 그냥 퇴장해 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 속에서 이제 정족수가 과반이 뭐 차면은 뭐 파행적으로 통과되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페이스북에 안철수 전 대표에게 드리는 글 해갖고 거기 보니까요. 당내 기득권에 안철수 당신도 희생자가 아니냐 했는데 그때의 기득권이 무슨 기득권인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기득권은 친노 패권이 아니고 호남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호남 기득권의 피해자지만 안철수 당신도 호남 기득권의 피해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예, 두 분 사이에서 간극이 큰 것 같고 사람인지라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 과정에서의 앙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문재인 대표가 혁신하는 재시민학을 하고 연기한 건 아니다. 이쪽에 편지에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혁신안이 거부된다면 초과 상관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양쪽이 이율배반적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톡 까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톡 까놓고 얘기를 안 하고 둘러서 얘기하니까 예. 말도 어려운 말 많이 쓰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노무현 옛날 대통령은 진정성하고 희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배팅만 노무현한테 좀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도 뭐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재신임 투표가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아예 안 했으면은 조금 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에게 유리한 판에 다 만들어 놓고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꼬이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것이 어렵고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별넷 대장 승진 가능성이 점쳐졌던 박지만 씨의 육사 친구들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전원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동생 친구라서 진급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신지호 의원, 김성욱 대표 계속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65돌 기념행사인데 여기에서 막말이 좀 많이 나왔네요. 예, 이 얘기 지금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쟁을 축제로 즐기려는 행사 계획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전쟁을 축제로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9월 15일 날 정말 저거 불가능하다고 미국 해군 내에서도 맹렬 반대하던 거를 메가더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가지고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고 그 다음에 그 낙동강 전선까지 포위하고 있던 북한군의 적의 후방을 쳐내서 전세를 예. 역전시키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전개를 만든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공산화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해준 그런 영웅적인 작전 아닙니까? 그거를 기념하고 축제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도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문제시한다는 사람들은 국적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 죽음의 전쟁을 즐기는 몰상식한 축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승전, 뭐 전승절도 있고요. 그런 그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의도 다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굳이 메가더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인천 상륙작전만 죽음의 축제로 단정하는 것은 뭘 겨냥한 겁니까? 뭐 결국은 예.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 한미 관계에서도 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온도차는 있습니다. 예전에 2004년부터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 철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단체들은 예.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을 파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이번에 성명낸 단체들은 뭐 그런 주장까지는 성명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불편한 심기,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미국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미적 시각이 드러난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인천 지부도 여기 진보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혹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또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예. 그 한미 그리고 유엔군이 개입해서 오늘이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그런 가장 결정적인 전투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북한이 이 대한민국도 자칫하면은 북한의 오늘의 저 실상 예. 체제처럼 될 뻔한 것을 정말 구원해낸 가장 결정적인 그런 전투였거든요. 예. 그걸 경축하지 않고 뭘 경축합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7월 27일 그 정전일이죠. 예. 그날을 전승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대대적으로. 예. 이 그 전교조 선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학교에 가서 예. 다는 아니겠지만 학교 교실에서 이 한미동맹 포함해서 우리 전쟁 역사를 아주 나쁜 예. 또 그릇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르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기습남침을 해갖고 완전히 낙동강 전선까지 다 몰고 갔잖아요. 김일성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상 이게 무승부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근데 예. 김일성이 이게 전쟁 과정을 복귀해보니까 가장 뼈아픈 게 뭡니까? 바로 이 인천 상륙 작전만 없었다면 완전히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었는데 예. 이게 천추의 한으로 남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슨 뭐 이런 그 사람이 죽은 전쟁에 뭐 축제로 뭐 어쩐다는 등 뭐 승전이라고 하는 대결적 개념을 쓴다는 건 다 겉으로 얘기하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요. 사실상 그런 김일성과 같은 그런 문제의식이 아니라면요. 이걸 갖고 이렇게 메가더 동상을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예. 메가더 동상 뭐 철거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계속 나왔었는데 미국에서는 동상 훼손할 거면 달라 가져가겠다. 사실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동상을 미국이 가져간다? 훼손하는 미국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한미 관계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2004년에 메가더 동상 파괴하겠는 거죠. 사실은 철거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파괴 책동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시민단체들이 아주 과격한 단체들이 연방통수라든가 몇몇 단체들이 저런 걸 주도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뭐 워낙 반미 시비가 격렬해지다 보니까 저도 예. 현장에서 저걸 여러 번 봤었는데요. 예. 경찰 눈이 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창 같은 걸 들고 뭐 그 경찰들한테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아주 너무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동상 가져가겠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고요. 예, 예. 한미동맹이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예. 뭐 국민들이나 뭐 학생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사실이나 팩트에 기초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사실과 팩트의 문제입니다. 뭐 인천 상륙작전 없었으면 한국 사람들도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이 합리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교육을 합니까? 합니다. 그 예술 영화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그때 그 며칠 동안을 막았던 그런 중대장을 포함해서 그 군인들을 영웅으로 이제 추앙하고 이제 기념하고 있죠. 그 북한에서 월미도 영화는 그 주민들 속에서 이제 계속 교육시키고 공부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화고 또 예. 인천 상륙 작전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선이 뒤로 쭉 밀렸고 그다음에 많은 군인들이 당시에 이제 또 뭐 포로도 되고 이제 이전선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전쟁의 그 승기를 결정적으로 뒤바꾼 그런 가장 중요한 전투였죠. 그래서 아마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우리 과거에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싫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빼겠다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뭐 세계적 명배우 리암 니슨이라는 분이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에 메가더 장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계속 우리 한국인들에게 회자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가장 짧고 간단하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메가더 장군이 만일 실패했으면은요. 김일성이 한반도로 적화했겠죠. 그리고 한국의 정치범 수용소 나왔을 겁니다. 공개 처형도 지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저 끔찍한 인권 상황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을 텐데 이러한 보편적인 시각을 따르지 않는 일부 과격한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2004년도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메가더 동상 이 파괴 책동을 했던 뭐 강모 씨라는 분이 성명에서 했던 얘기 제가 짧게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메가도 동상을 7월 17일 날 2004년입니다.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하면서 6.25 당시에 메가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런 시각. 그야말로 이게 뭐 50년대, 60년대 그 아주 철진한 얘기들인데 이러한 시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보편적인 상식, 합리성에 기초한 역사관을 좀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키의 식민지 지배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순진 3사 출신 첫 합참 의장이 나왔습니다. 군 내에서는 9월 14일 이 인사에 대해서 파격 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사 출신이 첫 대장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합참 의장이 됐다. 이래서 파격 인사다. 대장 8자리, 7자리가 바뀌었다. 기갑 출신 첫 대장. 그런데 국방장관은 해외 출장 중 대장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그래도 역시 3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사 출신이고 동생이 육사 출신이고 그래서 육사 출신들이 중용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최초에 이제 해군 출신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을 내고 그 후속 인사로서 이제 3사 출신을 냈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무슨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군 인사도요. 육사 출신들이 워낙 주요 요직을 차지하다 보면 또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방산 비리도 그렇고요. 또 뭐 군단장이 술 먹고 추태 부린 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성 관련 추문도 군대 내에서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위기를 일신하는 의미에서라도 리더십을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조직 내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는가. 요번에 된 저분이 이순진 저분이 뭐 또 최경환 부총리 고등학교 1년 선배라 해서 대고등학교군요.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저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분이다. 우리 3사 출신이 뭐 이런 별 넷을 낳는 걸 넘어서서 저기까지 이제 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게 3사 출신들 지금 당군단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뭐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다르게 영천에 아주 산속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완전 고립되어 있고요. 대학생활다운 대학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2년 뭐 전문대학을 나오든 아니면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3, 4학년을 3사에서 다니게 되는데 이 3사 출신 장교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3사관학교가 육사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서열이나 모든 면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네요, 이분이. 작은 거인. 순진형님, 작은 거인. 뭐 부하들한테 손편지도 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키가 1m 63이래 갖고.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작지만 아주 단단한 그런 거고, 뭐 인간적인 매력도 꽤 있고, 그다음에 부하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포용력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육군 출신이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그 육군 위주로 모든 게 여태까지 운영되다 보니까 해군과 공군을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저분이 이제 수도 군단장을 할 때 해병대 갈 때는 꼭 해병대 그 빨간 명찰이 달린 그런 군복을 입고 가서 해병대 쪽에서 우리 군단장님 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자리가 뭐죠? 총참모장일 겁니다. 지금은 영권,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아마 이제 그 권한일 텐데 지금은 이영길. 그 사람이 이제 총참모장을 맡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장악력. 이영길이 한마디 하면 싹 다 장악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순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혹시나 육사 출신들 엘리트들이 쫙 있는데 3사 출신으로서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에서야 뭐 그냥 북한에서는 사실 뭐 최고 사령관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군부에서 좀 군벌주의 또는 이제 자기 군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확장하고 이런 거는 절대 이제 반대하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군 모든 조직들에는 그 행정 책임자가 있고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있고 당 권력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항상 그 이제 조직생활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있고 또 보위사령부가 또 있죠. 그래서 보위부 손을 통해서도 감시당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사실 군인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좀 군용권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 8명 중에 7명이 바뀌는데 국방부 장관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과는 상의를 전혀 안 하고 인사를 했다.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좀 뭐 국방부 장관이 올린 안하고 좀 다르게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장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인사를 전격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예. 박지만 씨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친하면 승진 안 된다. 이런 게 증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진급, 대장 진급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뭐 저것만 보면은 박지만 씨하고 친하면은 대장을 못 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수 씨 특히나 뭐 박지만 씨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 절친이라고까지 언론에서 표현을 하던데, 근데 다만 육사 37기인데요. 육사 37기 이번에 중장 8명 가운데 3명이 대장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3명 다 달면 이제 6명 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한 기수에 육사 한 기수에 대장을 달면 1명 아니면 2명 정도가 지금까지 최고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육사 37기 박지만 씨하고 동기생이 3명이 이번 대장을 달았기 때문에 꼭 적게 단 거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 대장이라는 건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지만 씨하고 너무 친한 경우에는 약간의 뭐 고려 대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수 3군 부사령관 같은 경우에 박지만 씨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친구 누나에게 누님 하는 거죠. 친구 누나에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재수 3군 부사령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하고 절친이십니까? 저희들은 절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잘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친하십니까? 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군 쪽에서는 절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찌됐건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이재수 부사령관의 경우는 고등학교도 중앙고등학교 박지만 씨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절친, 군대에서 그런 표현을 안 쓴다 뿐이지 절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기 이제 생도 시절에 박지만 씨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여라도 그런 뒷말이 나올까봐 박지만 씨와 친한 사람을 승진해서 배제한다면 이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도한 겁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누나라고 어릴 때부터 불렸다고 할 정도면 너무 잘하는 이재수 장군인데 이 별세까지 달고 별에 넷을 달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달게 되면은 지금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판. 그러니까 뭐 박지만과 친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거 어떤 호불호를 떠나가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은 아니었나라고 뭐 그냥 한번 추리를 해봅니다. 아무튼 뭐 금쪽 같은 조카를 청와대에도 못 오게 하시는 나름대로 고집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는 대통령께서 매우 강해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장거리 로켓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성문조선의 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위성이라는 것이 북한 주장은 위성이고 우리가 보면 위성이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이다. 지금 이 시기에 저런 주장을 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10월 10일 또 노릉당 창건 70주년이거든요.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금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3일 그 중국에서 행사,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좀 군부를 떼서 이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계기로 아마 자기들이 준비한 그 소위 북한식 표현을 보면 이제 축포죠. 축포. 10월 10일을 이제 경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도발 그런 것들이 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장은 저기 위성입니다. 북한 주장은 위성이고 우리가 보면 미사일이다. 위성입니까? 미사일입니까?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 게 그 구분 자체가 앞에 뭐를 탑재했는가, 위성을 탑재했는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핵탄두를 탑재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요.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근데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저 북한 말로는요. 우주의 평화적 개발은 뭐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공인되는 거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몇 차례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유엔이 이건 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유엔 결의안이 뭐 서너 차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저걸 발사를 하게 되면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다. 그 점은 또 분명한 거죠. 아니 당장 뭐 그 국민들이 뭐 식량도 부족한데 우주 개발에 나설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핵실험도 4차 하겠다고 했고, 아까 이제 고영환 선생님께서는 미사일은 99% 쏠 것 같고 핵실험 가능성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저 방송, 대북 방송이라도 제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미사일 만약 발사를 하면은 대북 방송, 그러니까 그 합의 때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태 그런 것들 아마 군부나 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고요. 그 핵실험까지 하면은 아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조치들을 다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장거리 미사일 로켓 발사 시험 그래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왔고 결정이 나왔고 다음 해에 이제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미국에 대한 대미 압박 그리고 대남 압박 그리고 중국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자기들이 수순을 밟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아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순에서 보면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하고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길 간다. 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그 시진핑 주석하고의 그 회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끝나고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은 평화통일이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해서 중국 주석하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좀 그 한중 간의 전략 대화를 더 깊이 있게 해나가기로 합의를 봤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과거의 소련이요. 핵무기나 미사일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핵탄두 숫자로는 미국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저 세수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한에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요. 요번에 미사일 쏘면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물론이군요. 물론이거니와 2000년 우리가 6월 정상회담 당시의 조건으로 중지시켰던 군에서 쏘는 그 물포 작전이 있습니다. 군에서 보내는 풍선 이런 것도 다 대대적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된다. 두 가지 신 의원님 말씀에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요. 첫 번째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속 반복할수록 탄도미사일이 날릴수록 핵무기가 작아집니다. 핵이 소형화돼서 만약에 지금 날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달게 되면은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전쟁터가 되면 미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력을 통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들을 북한이 관철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핵이 만일 작아져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달리는 순간 한국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8월 25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황. 물론 우리가 이걸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이 실험을 나서면은요. 미사일을 날리든 핵실험을 하든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는 한 그러면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면들을 좀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속내를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리동일 북한 유엔 대표 차석 대사가 자기들이 왜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PRK already made it very clear. All these long-range missiles are targeted at the U.S. since U.S. is targeting Pyongyang occupation. So this is a fair business between the two sides. 예, 페어 비즈니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미국 너네가 우리 평양으로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겨냥한다. 어찌됐건 저 얘기는 결국은 이게 위성이 아니라 본인이 속내가 드러나네요. 미사일 쏘겠다. 그렇죠. 북한의 그 우리 민족끼리 동영상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시들이 불바다들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합성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북한은 지금 시종일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앞으로 조금씩 진전하고 있고 이자 말씀하신 게 저는 딱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 개입을 그런 것을 노리고 아마 실천 자기들이 완성할 때까지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할 때까지 한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뭐 대화도 많이 하셨다는데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의 지금 제재는요, 단순한 권고 조치가 아니라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합의 발표된 것 중에 뭡니까? 중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단연코 반대한다. 그럼 이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요, 자기가 취임하기 바로 며칠 전에 3차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김정은 치료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번에 저렇게까지 하면요, 저는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교육을 통제를 하면요, 북한이 못 견딥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물자의 거의 70%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외교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인가 아마 그 북중사의 교역액을 이제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의 몇 배인가, 2배 정도인가 아마 이게 늘어난 거죠. 교역이 늘어났다. 전체 교역이. 결국은 이제 북한이 2013년 핵실험하고도 그리고 무역은행과 뭐 중앙은행 그런 금융제재, 그러니까 중국은행을 포함해서 미국의 4대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북한 은행들하고 끊겠다 관계, 그 정도로 이제 공포까지 하고, 그건 전례 없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보면은 북중사의 교역액이 2배인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아마 이번에 4차 핵실험 또 하고 장거리로 이렇게 쏘면은 중국이 전략적 태도가 좀 변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만약 한중 우호 관계가 지금 이 정도밖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은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퀴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